이번 시간은 그 기계 요소 중 그 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키는 그 축에, 벨트 풀리, 그 다음에 기어 등의 이제 회전체를 이제 고정시켜서 그 축과 회전체가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회전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계 요소인데요. 키는 이제 회전체와 축에 키와 같은 이제 모양의 홈을 파고,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축이고, 요게 이제 축을 고정하는 이제 요 보스라고 얘기하는데요.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키 홈, 여기도 이제 키 홈, 이렇게 이제 보스와 축에다가 이제 홈을 파고 요 사이에 이제 그 키가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 회전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, 미끄러지지 않고 같이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기계 요소가 바로 키예요. 키. 그래서 키의 종류를, 이런 키의 종류를 보면은 그 축과 그 회전체 보스 홈을 이제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무침키, 무침키는 뭐 영어로 썬크 키라고도 하고, 안장키, 안장키는 영어로 새들키 또는 평키,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나 이제 그 설치 방법에 따라서 반달키, 뭐 접선키, 원뿔키, 그 다음에 스플라인 축, 뭐 세레이션, 뭐 이렇게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. 자, 키의 종류별로 그 특징이나 그 용도를 한번 살펴보면요. 평행 키는 그 축과 기어, 그 다음에 이제 벨트 풀리 등의 그 보스 양쪽에 홈을 판 건데, 그 축과의 마찰력만으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경사키는 당연히 이제 경사지게 만든 키죠. 그 다음에 축과 기어, 벨트 풀리 등의 보스 양쪽 홈에 그 홈을 양쪽 홈에 끼워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고, 반달키는 그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키가 그 반달 모양의 키로 강도를 크게 요구하지 않는 축에 이제 사용을 하고, 분리하기가 쉬워서 이제 교환하기 편리한 축, 이럴 때 이제 반달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안장키, 여러분들 그 말 안장 생각하시면 돼요. 말 안장, 새들키라고 하는데, 이 안장키는 그 축에는 가공하지 않고 축의 모양에 맞추어서 그 키의 아랫면을 깎아서 때려서 박는 거죠. 그래서 축의 기어 등을 이제 고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무침키는 이제 썬크키라고 얘기하는데, 무침키는 그 벨트 풀리 등의 이제 보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축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두껍게 된 부분을 이제 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이런 그 보스와 그 축에 모두 홈을 파서 때려박는 키,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요 바로 무침키, 이제 썬크키예요. 그래서 상당히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다음은 접선키, 탄젠트키, 뭐 접선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기울기가 서로 반대인 키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한 거예요.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큰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미끄럼키, 슬라이딩 키는 테이퍼가 없는 키, 보스가 축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축 위를 그 미끄러질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기울기를 내지 않는다. 이게 이제 미끄럼키고, 그 다음에 스플라인 축은 밑에 이제 요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스플라인 축인데, 스플라인 축은 축에다가 이게 이제 스플라인 축이에요. 축에다가 평행하게 4개 내지 뭐 20개의 그 키 홈을 이렇게 홈을 팠어요. 이렇게 홈 판 게 보이죠? 키 홈을 판 이제 특수한 키죠. 그래서 보스에도 요게 이제 보스인데 요게 보스예요.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이 축을 끼우는 거예요.
보스에도 그 똑같이 홈을 파서 갖다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.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그 동력을 전달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세레이션. 요 세레이션은 오른쪽 그림인데, 요 세레이션은 그 앞에서 본 그 스플라인 축에 사용한 그 홈의 단면이나 그 사다리꼴 단면을 이것은 이제 삼각형 톱니 모양으로 개조한 거예요.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톱니 모양이죠. 이걸 개조한 거예요. 이거 이제 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앞에 설명한 뭐 접선키라든지, 그 다음에 요 반달키, 그 다음에 이제 묻힘키, 이제 그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. 접선키는 이와 같이 그 서로 반대 방향의 구배를 가진 그 두 개를 이렇게 밀착을 시킨 거라 그랬죠. 그 다음에 이제 반달키, 키가 반달 모양이에요. 이렇게 반달 모양. 그 다음에 묻힘키, 썬크키라고 얘기했죠. 묻힘키. 자, 이와 같은 용도로, 이와 같은 형식으로 키를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기어를 같이 알아볼 텐데요. 자, 기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이제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 한 쌍의 그 마찰차. 이 마찰차라고 하는 것은 그 마찰하는 원동차, 원동차와 그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그것은 이제 원동차라고 얘기하고, 거기에 맞물리는 것은 이제 종동차라고 얘기하는데, 그 마찰하는 원동차와 종동차 그 두 개의 바퀴를 접촉을 시켜서 그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 두 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가 이제 마찰차예요. 마찰차. 자, 그런데 기어는 이 마찰차 접촉면에 그 이빨을 만들었어요. 이와 같이 이를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동력을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기계 요소가 바로 기어예요. 기어.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기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어의 그 이빨의 수를 바꿈으로써 그 회전 속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축이 평행하지 않아도 동력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정확한 속도비를 얻을 수가 있죠. 그 이의 개수에 따라서 정확한 속도비를 얻을 수가 있어서 전동장치라든지 또는 변속장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기어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속으로 회전할 때는 이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물론 단점도 있죠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어의 특징.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. 자, 기어의 그 E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요. E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그 모듈, 원주 피치, 그 다음에 뭐 지름 피치 이런 것들로 이제 E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한국 산업표준 KS에서는 모듈만으로 E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.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개에 해당하는 피치원 지름의 길이를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죠. 피치원의 지름을 그 2의 개수로 나눈 값, 그것이 이제 이 한 개에 해당하는 피치원의 지름의 길이죠. 그게 이제 모듈이에요.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작은 기어는 이제 D1이고 D1 작은 기어의 지름이죠. D1 큰 기어는 D2 그 다음에 작은 기어의 그 2의 개수는 Z1 그 다음에 큰 기어의 2의 개수를 Z2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이때 이제 모듈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. 모듈은 Z1분의 D1
요 D는 지금 P1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는 Z2분의 D2. 요 값이 이제 같은 거죠. 요게 이제 M으로 표시를 하고 요것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KS에서 제시하는 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. 자, 기어를 좀 더 자세히 이제 그 구조와 그 명칭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요. 여기 지금 두 개의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, 이때 이제 그 이의 끝부분에 그 원을 이끄돈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제일 안쪽, 나사로 따지면은 그 골 부분이죠. 골 부분. 그 부분의 원을 이 뿌리원이라고 하고, 그 중심 되는 원을 피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피치원. 그래서 아까도 그 모듈 계산할 때 피치원의 지름으로 이제 모듈을 계산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보시면은 뭐 요 끝이 당연히 잎뿌리 원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부분은 잎끄돈이 되고, 그 중심선이, 그 중심되는 선이 이제 이 피치원이 되죠. 피치원. 그 다음에 뭐 요거 이 끝부터 이 뿌리까지의 거리, 요게 이제 이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. 이의 높이. 당연히 요 부분은 이제 이 폭은 이의 나비라고 했는데 이의 너비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피치원과 그 2가 만나는 점,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이 홈의 폭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피치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은 잎뿌리 높이, 윗부분은 이 끝 높이,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, 이것도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기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기어는 크게 두 축이 평행할 때 사용하는 기어, 그 다음에 이제 두 축이 서로 만날 때 사용하는 기어, 또 두 축이 평행하지도 않고 서로 만나지도 않을 때 사용하는 기어,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. 두 축이 평행할 때 사용하는 기어에는 이제 스퍼 기어, 그 다음에 내접 기어,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, 그 다음에 렉과 피니언, 뭐 이런 것들이 있고, 두 축이 서로 만날 때 사용하는 기어에는 이제 베벨 기어, 베벨 헬리컬 기어, 뭐 스파이어럴 베벨 기어, 이제 주로 이제 베벨 기어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축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때 사용하는 기어에는 이제 하이포이드 기어, 그 다음에 웜과 웜 기어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. 스퍼 기어는 일반적으로 뭐 평기어, 스퍼 기어 같은 얘기인데요. 이와 같이 이제 그 축이 평행하죠. 큰 기어와 작은 기어의 축이 평행하죠. 그래서 이 줄이 축의 평행한 그 직선인 원통 기어, 가장 이제 일반적인 기어,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어는 바로 이 평기어, 스퍼 기어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내접 기어, 뭐 말 그대로 내접, 원통의 안쪽에 이가 만들어져 있는 기어가 이제 내접 기어죠. 그래서 그 내측 기어에 맞물리는 외측 기어의 한 쌍을 이제 내접 기어라고 하는 거죠.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. 이게 이제 내접 기어. 자, 헬리컬 기어는 그 축의 중심은 평행한데 그 이의 줄이 꼬임선으로 되어 있는 원통 기어. 자,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어예요. 헬리컬 기어라고 얘기합니다. 더블 헬리컬 기어는 그 왼쪽 부틀림과
그 다음에 오른쪽 비틀림의 헬리컬 기어를 일체로 한 기어. 이게 이제 더블 헬리컬 기어. 헬리컬 기어가 이제 더블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. 헬리컬 기어. 자, 이 그림은 이제 그 피니언과 레크. 피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소형 기어, 요 위에 있는 요 소형 작은 기어를 이제 피니언이라고 얘기해요. 소형 기어.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레크. 이것은 이제 그 반경이 무한대, 즉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. 기어의 이가. 그래서 이제 요 레크는 소형 기어의 피치원의 반경이 무한대가 되는 것, 요게 이제 레크예요.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피니언이 되는 거죠. 요 뭐 그림상으로 보면은 피니언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레크는 어떻게 되겠어요?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. 구조상으로.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피니언과 그 레크가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직선 베벨 기어. 직선 베벨 기어. 그 잇줄이 그 피치 원뿔의 모선과 일치하도록 한 베벨 기어. 이거 이제 직선 베벨 기어. 그림을 보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거예요. 요 축의 중심선이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죠.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베벨 기어. 자, 그 다음은 이제 그 웜 기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웜 기어. 웜 기어. 요게 이제 웜이고, 요게 이제 웜 휠인데, 요 세트를 이제 웜 기어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웜과 이것과 맞물리는 웜 휠로 된 기어로 그 축각은 직각이다. 요 웜의 축은 이렇게 돼 있고, 또 웜 휠의 축은 이렇게 서로 이제 직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사 기어는 그 비틀림각이 서로 다른 헬리컬 기어를, 비틀림각이 서로 다른 헬리컬 기어를 엇갈리는 축에 이제 조향시킨 것으로 미끄럼 점동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나사 기어. 그림을 잘 보시면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벨트 풀리, 벨트와 벨트 풀리를 한번 알아볼게요. 그 벨트 풀리는 가죽이나 직물 또는 이제 고무 등으로 만든 요 벨트, 요 벨트가 이제 가죽이나 직물이나 고무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. 이 벨트를 그 두 개의 바퀴에다가 감아서 그 전동을 시킬 때 사용하는 바퀴. 요거 이제 뭐 방앗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. 뭐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. 그 벨트를 이용해서.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 두 축 사이에가 멀 때 사용하는 이제 기계 요소가 벨트와 벨트 풀리가 되겠어요. 그래서 이 벨트 풀리의 구조를 보면은 이 축이 이제 끼워지는 부분이 이제 보스가 되고요.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축이 끼워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 부분을 이제 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B 이게 이제 호칭 폭, 그 다음에 D는 호칭 지름 이렇게 되겠는데요. 이 벨트 풀리는 그 벨트가 이제 잘 벗겨지지 않도록 요 가운데 부분, 중심 부분을 약간 높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죠. 그래서 벨트 풀리의 종류를 보면은 뭐 평 벨트 풀리가 있고 V 벨트 풀리가 있는데, 평 벨트 풀리에는 평 벨트 풀리 또는 이제 타이밍 벨트 풀리, V 벨트 풀리가 있는데, 이 V 벨트 풀리는 또 M형, A형, B형, C형, D형, E형 이렇게 이제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. M, A, B, C, D, E. 다음 페이지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아까 얘기한 그 V벨트는 이제 그 M형부터 A, B, C, D, E형까지 있다 그랬죠. 자, 요것은 이제 요게 이제 V벨트의 구조인데, 자, 요 규격을 잘 보세요. 요 긴 면이 이제 A가 되고, 높이가 이제 B가 되는데, A와 B의 규격에 따라서 그 M,
A, B, C, D, E형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타이밍 벨트가 있는데 요 타이밍 벨트는 요 벨트 안에 기어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 홈이 파져 있어요. 벨트에 홈이 파져 있고 그 풀리의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그 네 측에 같은 간격의 홈을 가진 벨트,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자동차 그 엔진 본네트 안에도 이러한 타이밍 벨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벨트의 그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. V벨트 전동은 이제 그 V벨트 그 풀리에다가 감아서 이제 전동을 전달하는 건데, V벨트는 이제 뭐 평행 걸기로 한 개 또는 그 여러 개를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걸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종동차와 원동차를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. 구조가. 그래서 가운데 여기에 걸리는 것이 이제 V벨트가 되고요. 얘네들은 이제 V벨트 풀리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V벨트 전동의 특징은 그 V자 모양으로 이제 그 쐐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벨트와 그 홈의 측면과의 마찰이 크고 평벨트에 비해서 이제 전달 능력이 동력 전달 능력이 이제 크죠. 그래서 축의 중심거리가 짧고 속도비가 클 때 미끄럼이 작아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, 전동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V벨트 전동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이외에도 뭐 체인 전동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체인 스프로킷이란 것도 있는데, 뭐 체인 전동은 그 스프로킷 휠을 그 원동차와 종동차로 해서 그 체인을 걸어서 이제 전동을 전달하는 거고요. 자, 요거는 이제 회전이 빠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음을 내기가 쉬운 그런 단점은 있죠.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체인이 이제 걸려서 요거 그 여러분들 그 자전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자전거 페달을 밟는 요 앞부분이 이제 원동차고 또 체인에 걸려서 동력이 전달되는 그 뒷바퀴가 종동차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체인이 걸리는 요 부분, 요 마찰차 부분, 요 이 모양이 있죠. 얘를 이제 스프로킷 휠이라고 하는 거예요. 스프로킷 휠. 그래서 요 체인 스프로킷은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체인 전동에 이용하는 기어, 체인 기어라고 하는데 그런 기어, 요거 이제 체인 스프로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러한 전동은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만은 이제 회전이 빠르게 되면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